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부가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 원전 관련 문건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의혹을 두고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거론했습니다. 식약처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효과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일단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태운 승합차가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추월과 과속을 벌이다 전복돼 7명이 숨졌습니다. 친환경 소비자에게 인기인 땅에 묻으면 썩는 생분해성 제품이 전용 매립지가 없어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앞다퉈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는 공약을 쏟아내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5년 만에 미얀마에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아웅산 수치는 구금됐고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서 아직 국회 문턱을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는 판사 탄핵 소추안이 범여권 의원 161명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안에 동의한 의원들만 찬성표를 던져도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외풍을 막지 못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맞불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할 일이 적지 않은 2월 임시국회지만 판사 탄핵이라는 블랙홀이 다른 현안들을 모두 집어삼켜버린 모양새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4개 정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소추 의무를 다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헌법상의 국회 의무를 다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소추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 150명을 포함해 모두 161명이 이름을 올렸지만 이상민, 정성호, 조응천 등 24명은 불참했습니다. 발의에 불참한 민주당 한 의원은 굳이 삼권 분립을 어기며 분열 국면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인사권 남용과 코드 인사는 이 정권이 적폐로 몰았던 정권의 폐악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다수가 중용됐던 걸 지적한 겁니다. 임 판사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 때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의한 의원들만 찬성해도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습니다. 가결되면 법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사상 첫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특히 사법부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시기의 미묘함도 있고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다는 상황을 둘러싼 시비도 있습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 현직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당 중심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을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다른 현직 판사는 최근 불리한 판결에 대한 여론 전환용이 아니냐며 생뚱맞다고 했습니다. 사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탄핵 요건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애둘러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위헌 위법 행위만 있으면 탄핵을 제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그 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느냐.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연임을 신청하지 않아 오는 28일 판사직을 그만둡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단을 하는데 임 부장판사 퇴임 후까지 심리가 이어지면 현직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박범계 신임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했습니다. 10분 조금 넘는 짧은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사적으로는 형 동생하는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만 장관과 총장으로 만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임 장관과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총장이었던 만큼 오늘 상견례에 쏠린 관심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분위기는 어땠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변재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취임 축하 인사드리고 잠깐 아마 관례에 의하면은 잠깐 차 한잔하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두 사람은 지난해 정권 관련 수사를 두고 공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늘 15분 정도의 면담에선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나왔던 일을 두고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취임식에서 박 장관은 검찰 조직 재편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은 사람을 해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검찰 고위 인사 관련 논의 여부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은 인사 이야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두 사람 관계 설정의 첫 시험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거취가 핵심 변수로 거론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산업부가 폐기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산업부가 조금 전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만 세 가지 원전 건설 방안별로 미국과의 협조 문제, 비용 문제 그리고 국민적 합의 문제까지 적혀 있어서 당시 상당히 깊숙할 정도로 검토가 됐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한밤중에 몰래 삭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에는 세 가지 대북 원전 지원 방안이 담겼습니다. 산업부가 오늘 저녁 뒤늦게 공개한 문건에는 함경남도 신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에 원전을 짓는 방안, 그리고 신한울 3, 4, 5기를 완공해 남북 전력망을 연결해 송전하는 방안 등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1994년 미국 제네바 협정에 따라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가 건설하다 중단한 신포 경수로를 다시 짓는 방안에 대해선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미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짓는 방안에 대해선 지질 조사 결과 건설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고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3, 4, 5기를 완공한 뒤 동해안 전력망을 연결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에 대해선 탈원전 정책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점이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산업부 문건은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과 2차 남북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됐기 때문에 야당은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서슬이 벌었던 때고요. 어떤 공무원이 원전을 북한이든 또는 우리 대한민국 단위든 원전을 건설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은 청와대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이적 행위라고 공세에 나섰고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이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일단 불리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침묵해오던 대통령이 이번에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야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하지만 야당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원전 검토 보고서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직접 맞대응했습니다. 여야 간 공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사안의 파장이 크다는 걸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 터무니없는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법적 조치 검토는 공세가 선을 넘었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발뺌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국형 경수로에 관한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만 되면 북풍 공작을 기획한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망국적 색깔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와대는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때 북측에 전달한 USB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밀 자료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 산업부 문건을 두고 야당은 이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터무니없는 북풍 공작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쪽도 물러서기 힘든 강대강의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이 규명돼야 할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죠.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이적 행위, 이 표현의 수위로만 보면 사실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 이적 행위를 바로 들고 나온 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야권에서는 원전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사용 후 해유료에서 그 핵무기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의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원전까지 북한에 지어주려 했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야당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건에 적힌 원전이 이제 경수로라고 하는 거죠. 원전이 경수로 방식이 있고 중수로 방식이 있는데 이 경수로 방식은 원천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보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경수로도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이미 6차례 핵실험에다가 핵 보유국 선언까지 한 북한이 플루토늄만 확보한다면 핵무기 생산은 바로 시간 문제겠죠. 특히 북한이 우리가 건설해주는 만약에 그 경수로 원자로를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쌓은 뒤에 이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탑재를 하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그러나 청와대는 경수로든 중수로든 원전 건설 자체를 추진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야당의 공세는 북풍 공작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북풍을 이제 연상시키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구시대 유물이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도 이제 과거의 북풍을 연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공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특검까지 거론을 하니까 사실상 대통령 차원에서 직접 선을 그은 겁니다. 2018년 4월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그 USB 메모리에도 원전 내용은 전혀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거나 검토한 적도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문제는 산업부가 조금 전에 이제 문서를 공개를 했잖아요. 이 문건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저도 대충 훑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나왔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정말 무슨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죠? 예, 저도 이걸 쭉 보니까 그 입지에다가 원자로 노형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특히 이 부분이 제일 전 관심 같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를 북한에 놔둘지 아니면 다른 곳에 보낼지까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장단점까지도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북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이제 북한의 뭐 핵무기 개발로 전용된다거나 한다는 가능성도 이미 염두에 뒀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면서 하지만 거론은 돼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거를
실무선에서 마음대로 작성 폐기했다는 게 믿기 힘들다는 게 바로 야당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해당 서기관이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문서를 삭제한 경위도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아니면 문건이 실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이 규명이 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산업부는 일단 청와대 보고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그동안 이제 삭제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 기자도 조금 전에 들고 나왔듯이 산업부가 뒤늦게 이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건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전에 공개를 했는데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지만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의 동료 컴퓨터에 남아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또 1.1, 1.2와 같이 문서를 계속 고친 흔적이 있는 걸 보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보완을 했고 또는 상부에 보고된 문건이 남아 있을 거란 추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공개한 자료를 확보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좀 계속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청와대든 산업부든 명쾌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휴일의 영향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양대 병원 집단 감염은 47명까지 확진자가 늘었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간호사 1명이 확진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7건 추가로 확인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황병준 기자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병동 간호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원 환자 35명과 보호자, 직원 등 13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일단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병동은 현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추후 확진자 발생 양상과 더불어서 코호트를 여부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한양대 병원에선 1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간병인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파악됐습니다. 보람의 병원에서도 확진자 5명이 나오는 등 서울의 대형 병원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시텔과 사우나 등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 우려도 여전합니다. 영국발 4명, 브라질발 2명, 남아공발 1명 등 모두 7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내에 감염된 그 변이 바이러스 확인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환자 발생을 안정적으로 낮춰야 설 연휴 이후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TCS 국제학교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던 광주에서 이번에는 성인 오락실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TCS 국제학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안디옥 교회로 번졌고 그리고 여기서 한 여고로 또 옮겨 붙었습니다. 한 번 방역망이 뚫리면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성인 오락실 문에 집합 금지 명령을 알리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성인 오락실 종업원 확진이 나타난 후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동안 관련 확진자가 4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성인 오락실은 좌석 간 칸막이가 설치된 PC방과는 달리 비교적 가깝게 배치돼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손님이 현금을 내고 종업원이 칩으로 교환해주는 구조가 감염에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락기기의 특성상 여러 종류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도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광주의 한 여고에서 8명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여고생 1명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안디옥 교회 부설 선교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여고생과 함께 방과 후 수업을 받던 학생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원수를 9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개별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더 면밀히.
오늘까지 안디옥 교회 관련 확진자는 109명, 광주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는 121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성인 오락실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 경로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도 이제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장은 백신 수량도 부족하고 안전성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긴 겁니다. 첫 접종 준비에 들어간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접종실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상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중앙예방접종센터입니다. 접종자들은 우선 이곳 접수처에서 발열 검사와 문진표 작성을 마치고 대기 의자에 한 칸씩 떨어져 앉아 접종 순서를 기다립니다. 이어 60m 정도 떨어진 접종 건물로 이동합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이상 소견이 없으면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습니다. 각 번호표별로 4명의 예진 의사가 예진을 시행하게 되고 잠깐 대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또 4개의 구역에 접종 구역이 있습니다. 이후 관찰실에 30여 분 머무는데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심폐소생기 등이 설치된 응급처치 공간으로 이송됩니다. 설 연휴 이후 이곳에서 수도권의 코로나 의료진 5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콜드체인이 필요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이 먼저 도착할 예정인 만큼 백신용 냉동고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센터까지 운송되는 그런 유통 과정에 대한 모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또 저희가 만들어놨던 지침이나 유통 체계를 보완하는 그런. 정부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문진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 250곳 접종센터에서 활용할 매뉴얼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달부터 실시할 백신 접종에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가 의문이라는 논란이 세계 각국에서 잇따르면서 국내 방역 당국도 이 백신에 조건부 허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백신 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안은 없는 것인지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히 고령층에서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이유는 뭡니까? 네, 임상시험에 참가한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미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임상시험 참가자 중 65세 이상 비중이 모더나가 25%, 화이자가 21%인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7%대입니다. 예. 정보가 매우 적다는 이유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이 아스트라제네카 무용론까지 제기했고 이탈리아 의약품청은 고령층에 다른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등 유럽을 중심으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죠. 이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고령층 항체 생성률이 100%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내 방역 당국이 조건부 허가를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까? 그렇습니다. 식약처 백신검증 자문단은 향후 추가 임상 자료를 제출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권고했는데요. 검증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비율은 보시다시피 일반 성인보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런데 중화 항체가 형성, 즉 면역 생성 효과가 성인이 80%인 반면 고령자는 64%로 차이를 보였고요. 예.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서 추가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증단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시험 참가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접종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 분량의 백신 중 1,000만 명이 맞을 분량입니다. 정부는 1분기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코백스 퍼실리티 등을 통한 백신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이죠. 그런데 논란 때문인지 의사협회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걱정이긴 합니다만 이 백신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긴 합니까? 네,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백신이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백신으로 대체할 경우
그 백신을 맞아야 할 잠재적인 접종자들이 또 다른 백신을 맞아야 하니 전체 접종 일정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추가로 여러 가지가 좀 더 있었으면 선택지는 더 넓어졌겠죠. 그랬으면 선택지가 여러 개였겠죠. 그런데 위험하다고 자기 차례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완전히 뒷순서로 밀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민되겠군요. 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가 나 7명이 숨졌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태운 승합차가 제한속도 40km 구간에서 추월과 과속을 벌이다가 전복된 건데요. 새벽부터 내린 비로 현장에 일거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승합 차량이 크게 부서진 채 뒤집혀 있습니다. 차량 천장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대전 당진 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에서 승합차가 뒤집혀 차에 타고 있던 7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은 곡선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기둥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나들목을 빠져나가기 직전 차량 한 대를 추월했습니다. 빗길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지만 사고 차량은 제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면에 전날 좀 비가 좀 왔었잖아요. 2차로에서 진출을 하려고 급하게 이렇게 갈치기 하는 차량이 보이거든요. 승합차 승차 정원인 12명이 모두 탄 데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이 참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성이 높아지면서 제동거리 길어지고 구조물하고 머리가 부닥치면서 뇌진탕을 일으키는. 사상자 대부분은 중국인 동포로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전북 남원 건설 현장으로 갔던 이들은 비 때문에 일감이 없어지자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새벽 2시 사고 시 대처가 취약한 시간대에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이 있는 경남 한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큰 부상자 없이 사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번질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화를 막을 수 있었는지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남해군에 있는 한 병원입니다. 건물 밖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의료진들이 중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를 밀면서 대피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연기가 건물로 퍼지기 시작하자 환자와 의료진 100여 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대체 그런 거 없이 있습니까? 그 안으로 사라지시면 나와. 불은 오늘 새벽 2시쯤 병원 지하 1층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 89명과 의료진 16명 등 105명이 있었습니다. 불이 나자 5분 간격으로 비상벨이 2번 울렸고 응급실 간호사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불길을 지하 1층에 묶어두고 그 사이 의료진은 평소 훈련한 대로 중환자부터 신속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간호원들이고 직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만 일사천리가 착착착 해가지고서. 환자와 의료진은 병원 출입구와 소방차 사다리로 침착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13명이 연기를 마시는 경상에 그쳤습니다. 고령의 중증 환자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의료진과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큰 화를 면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일부 아파트가 단지 입구에서부터 배달기사에게 걸어서 배송하게 하는 등 이 노동력이 배가 되는 지침을 내놔서 입주민과 주민 사이 갈등이 이어진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배송기사들이 이 아파트를 인권위에 제소하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관련 방침을 내놓는 아파트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건데요. 어느 정도인지 송민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배달기사 전용으로 지정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밴다는 게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문 하나 열고 돌아가시는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네.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며 단지 입구에서부터 오토바이 출입을 막는 아파트도 생겨났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워둔 뒤 왕복 10분 거리를 걸어서 음식을 배달해야 합니다. 돈까지 걸어가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좀 아까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일부 아파트는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고 요구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았더니 이 같은 아파트는 전국에 103곳에 달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이 아파트들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갑질 아파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진정서를 제출한 거죠. 배달 노동자 노조 격인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갑질 아파트 명단을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라이더 유니온은 걸어서 배달할 것을 요구하는 아파트의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미국에서 비디오 게임 등을 판매하는 업체 게임스톱 주식을 놓고 공매도 기관과 개인 투자자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개미의 승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결국 하락할 경우에는 개인이 손실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죠. 이 한국판 게임스탑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공매도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는 이번 사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미국의 게임스톱 매장. 비디오 게임기와 게임을 판매하는 업체로 미 전역에 매장을 두고 있죠. 그런데 Video game retailer GameStop, its shares are up some 15% pre-market. GameStop is soaring once again. Video game retailer GameStop is set to continue their head-spinning ascent today. 지난달 4일 $19였던 주가는 지난달 29일 $325로 1,600% 넘게 상승했죠. 호재는 없었습니다. 게임스톱을 타겟으로 주식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전문기관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맞서면서 주가가 계속 오른 거죠. A lot of people, little money, but they're forcing the big guys they're forcing the hands of the big guys. 주가 폭등으로 공매도 기관 두 곳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철수하자 개미의 승리라는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And the access to knowledge, the access to information, the access to world-class technology to process all those things is now getting democratized. 하지만 주가가 5배로 뛴 일주일 동안 게임스톱 주식 공매도는 8%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주가가 오른 만큼 결국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전쟁에 일찍 참전한 일부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거뒀지만 주가가 폭락할 경우 손실은 뒤늦게 참전한 개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죠. 국내 투자자들도 지난달 29일 하루에만 게임스톱 주식을 1,500억 원 넘게 거래하는 등 피해 우려가 나옵니다. 기업 가치를 놓고 봤을 때 $300 이상에 올라가 있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한국판 게임스톱을 만들자며 일부 종목을 매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자 이런 운동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편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중론을 모아서 미국에서조차 공매도 반대 운동이 확대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성남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남시청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부정 채용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은수미 시장이 개입했는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공무원 채용 정보와 직원 인사 기록 등이 담긴 파일입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경찰은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과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된 도서관 등 공공기관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산하 도서관에 대거 채용됐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5달 만입니다. 경찰은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현재 근무 중인 행정복지센터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 씨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 등 27명이 성남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 채용됐다고 신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오늘
인사에 관여했던 공무원과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고자영입니다. 오늘 CSI는 환경 관련 제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환경 오염 우려로 같은 일회용품이어도 땅에 묻으면 썩는 친환경 인증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화되지 않아서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배 가까이 비싸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소비인 거죠. 그런데 이 친환경 제품이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 이 황민지 기자가 왜 그런지 추적해 봤습니다. 식기와 컵, 빨대 등 친환경 인증 제품들. 일반 일회용품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이 찾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환경이나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좀 더 그런 걸 사는 것 같아요. 환경부 인증 친환경 제품은 2종류. 땅에 묻으면 수개월 내 썩는 생분해성 제품과 옥수수 등 식물성 원료를 20% 이상 섞은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이 사용 후 처리가 제대로 안 돼 친환경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생분해성 제품은 일반 종량제 쓰레기와 함께 땅에 묻도록 권장되지만 저희가 버린 친환경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니? 여기 쓰레기 태우는 데인데? 매립해 자연 분해돼야 할 친환경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오염물 생산 배출을 줄인 친환경 합성수지 제품도 뒤처리가 문제. 일반 플라스틱 제품은 분리수거만 정확히 하면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지만 플라스틱 원재료에 식물성 물질이 섞인 친환경 제품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친환경 물질이라고 하지만 섞으면 본연의 물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활용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이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생분해나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로 관리를 하자라고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멍청한 짓이 되는 거죠. 정부도 아직 친환경 인증 제품이 경제성도 환경 보호 효용도 제한적임을 인정하는 상황. 양이 지금 작아요. 이걸 의미를 가지려면 별도로 모아서 매립장 부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별도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 부른다는 것이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자와 소비자의 환경 보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적절한 사후 처리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4월 보궐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 그리고 이런저런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감이 국민의힘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부산을 방문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더해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 터널 건설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친일 DNA가 살아났다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차정성 기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무산된 뒤 당내에서 이어져 오던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가덕도와 규슈를 잇는 210km 구간에 해저 터널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54조 5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45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지만 신공항과 연계할 경우 경제성 평가가 달라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고
계속 반대하면 선거에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할 수 없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해저 터널 제안에 대해선 친일 DNA가 발동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은 올해 도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려고 내팽개쳤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건 여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앞다퉈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쏟아내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또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 서울시장으로 누가 당선되든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 때문인데 그러나 일단은 공약일 뿐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그 변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입니다. 50층의 대형 아파트로 탈바꿈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가 인허가를 미루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금 다 돼 있는데 서울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겠다 했는데도. 하지만 최근 사업이 빨라질 거란 기대감에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전용 82제곱미터형이 24억 8,1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인근 33년차 재건축 추진 아파트도 전용 83제곱미터형이 20억 3천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야권 후보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고 여당 박영선 전 장관도 강남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해 공약 실현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의 임기가 짧은 데다가 실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실질적인 도정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자체 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활성화가 정부 정책 기조와 엇갈리는 만큼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한계도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5년 만에 미얀마에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아웅산 수치 고문이 구금됐고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유엔 등이 미얀마 군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지만 미얀마 대도시에 장갑차가 배치되는 등 군부가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어서 이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양곤시청 안에 군용 차량이 서 있습니다. 돈을 뽑으려는 사람들이 몰렸지만 현금 인출기 작동이 멈췄습니다.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고 일반 방송도 송출이 끊겼습니다. 군부 방송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1/2021 1382 ပြာသူလပြည့်ကျော်9ရက်2021ခုနှစ်ဖေဖော်ဝါရီလ 1ရက် ဒီကနေ့ရက်စွဲဖြစ်ထုတ်ပြန်ပါတယ်.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집권당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습니다. 군부는 총선에서 벌어진 선거 부정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전체 의석의 83%를 확보하며 문민정부 2기를 열었습니다. 군부는 유권자 860만 명의 명부가 조작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치 고문이 헌법을 개정해 군부 권한을 줄이려 하자 쿠데타를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미얀마가 다시 군부 독재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호주 정부도 군부를 비난하며 구금된 인사들의 신속한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4대 그룹 총수로서 첫 대한상의 회장에 올라서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특히 높은데요. 그 기대는 정부의 규제 입법에 맞서서 재계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거겠죠. 박상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상공회의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대했습니다. 서울상위 회장에 추대된 최태원 회장은 관례에 따라 다음 달 대한상위 회장 자리에도 오를 예정입니다. 4대 기업 총수 가운데 첫 대한상위 회장입니다. 4차 산업 시대가 오고 있는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내다보는데 적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낸 최태원 회장은 과감한 결단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했다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첫 4대 그룹 총수 출신 최 회장에게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게 기업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각종 규제 입법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또 재계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의 우려도 적지는 않습니다. 대한상인은 중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로 회원사만 18만 개에 달합니다. 최태원 회장은 다음 달 말 의원총회를 거쳐 공식 취임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프로야구 전지훈련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 코로나로 10개 구단 모두 국내에 훈련 캠프를 차렸는데 신세계 그룹으로 주인이 바뀐 SK에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관심은 단연 SK 쪽으로 쏠렸습니다. SK 팀명을 사용하는 마지막 스프링 캠프인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고요. 인수는 이미 확정됐지만 다음 달 23일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SK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신세계 임원진이 직접 캠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지만 선수들의 표정에선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유니폼을 지금 이렇게 다시 입게 돼서 조금 감회가 색다르고요. FA로 팀을 옮긴 최주환은 SK 유니폼을 입고 한 경기도 치르지 못하게 됐지만 새로운 팀에 대한 설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SK 유니폼을 입고 경기는 치를 수 없게 됐지만 대신에 이제 첫 기록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그 기록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홈구장에서 캠프를 준비하는 구단도 여럿입니다. 돔구장을 사용하는 키움을 비롯해 5개 구단이 홈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LG와 두산은 2군 구장을 사용합니다. 사상 첫 전구단 국내 스프링 캠프, 날씨와 외국인 선수 입국 등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시즌 프로야구는 4월 3일 개막합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뭐지? 뭘까? 눈가의 탄력, 투명한 볼. 나도 한 피부 하는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피부에 힘이 느껴져. 대체 무슨 수를 쓴 거지? 줄기세포 배양액 100%가 만드는 놀라운 피부 생명력. 피부는 나이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전 네이처셀의 과학을 믿어요. 닥터주크루 밀리언 스템셀 매직 콘센트레이트. Tape will self-destruct in 5 seconds. 스파이극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주인공이 비밀 임무를 받으면 곧바로 지령 장치가 불타곤 합니다. 1970년대 제5전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방에 찾아왔던 TV 시리즈에서는 녹음 테이프였던 게 영화에서 다양하게 진화했죠. 카세트 테이프, 안경, 카메라, 공중전화, 레코드판까지 후환이 없도록 작전 지령이 저절로 삭제되는 아이디어가 반세기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호텔방 맞은편 사무실에 잠입한 괴한들을 검프가 신고해 워터게이트가 터졌다고 너스레를 떱니다. 컴컴한 사무실을 뒤지는 모습이 일요일 심야에 몰래 원전 파일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간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문명 국가라면 보기 힘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이 지난해 드러난 직후
삭제 문서 중에 북한 원전 건설 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의원이 소설 같은 얘기라고 했죠. 그런데 문건의 존재가 엊그제 검찰 공소장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했다가 산업부가 아니라고 하자 추론이었다고 말을 돌렸습니다. 불리한 사안이 터지면 부인하고 잡아떼고 둘러대기부터 하고 보는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설령 아이디어 차원 내부 자료라는 산업부 해명을 곧이곧대로 듣는다 해도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원전 건설 아이디어가 나온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더욱이 원전 건설은 자칫 북한의 핵 연료를 대주는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쇠고랑 찰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파일을 삭제할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을 줄인 북원추 파일은 북쪽을 뜻하는 핀란드 폴드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굳이 핀란드 말까지 갖다 붙인 속내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여러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대통령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대립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이적 행위냐 아니면 북풍 공작이냐 하는 정치 공방을 끝낼 방법은 명쾌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떳떳하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면 끝날 일입니다. 2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이적과 북풍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하루 이틀 간격으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변화무쌍하겠습니다. 먼저 내일은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고 수요일 저녁부터는 많은 눈이 내리겠고 금요일부터는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칼바람이 불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춘천은 영하 11도, 안동은 영하 8도 등이 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지만 대신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에 1에서 3c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